제가 하나 물을게요. 제가 이른바 그 친명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이 연동형으로 가면은 선거 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모든 시뮬레이션에서 그래서 연동형이 아니라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도 말해서 이상은 좋으나 선거지면 뭐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예를 들면 연동형의 폐해 또 병립형의 또 강점도 있다 이런 말도 이제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선거 성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냐 이런 거거든요. 그게 동의하십니까? 뭐 일단은 연동형, 그러니까 뭐 연동형으로 하면 진다라고 전제하거나 병립형으로 하면 이긴다라고 전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연동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이 이제 비례 후보를 내는 순간 그리고 민주당의 비례 득표율만큼 빼고, 예를 들면 저희가 비례에서 한 25% 득표하면 나머지 47석을 75%의 비율로 분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제가 예상컨대 뭐 이거는 저희가 지난 30석의 연동형 캡이 있을 때도 미래한국당이 당시 19석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만약 이제 이 상태로 그냥 진행이 된다면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섭단체를 만들 거라고 봅니다. 비례정당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선거의 유불리보다도 이 교섭단체가 이제 국민의힘 정당은 2개의 교섭단체로서 시작하는 거고요. 저희는 어찌됐건 1개의 교섭단체로서 이 선거에 뭐 다수당, 소수당을 떠나서 그런 걸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참 그래서 위성전환 방지를 여야 함께 합의해서 국민의힘도 위성전환 안 맞는다면 저희도 너무 안심하고 하겠지만 아마 국민의 입장에서도 저는 이제 그 일면 논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선거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계속 이걸 유지하자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선거제도는 룰이기 때문에 이 집권 여당이 반대하는 이 선거법에 대해서 야당이 고집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애인님 뭐 정의당뿐만 아니라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민주당 보고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강하게 한번 비판해 보시죠. 네, 앞서서 그 장경태 의원님께서 민주당의 개혁 입법 그리고 책임 넘치가 구현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거기에 입각해서 정치 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대선 당시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의지를 토로하셨는지를 민주당이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조국 사태에 있어서 굉장히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선택을 하면서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의 판단 미스에 대해서는 심상정 당시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여러 차례 사과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께 만들었었던 선거제도 개혁을 이제 와서 당리당략과 실리를 들어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방식으로 팽개치는 건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당과 정반대의 모습이 아닌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에서 정말 존경받는 리더십은 멋있어서 이겼던 분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다 멋있어서 이기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기고 싶어서 멋을 내려놓는 것이 과연 민주당다운 정치인가 그걸 좀 돌이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민사회나 예를 들면 뭐 정의당이나 이런 소수정당들의 그라운드가 될 거라고 만든 지대를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이런 세력들이 차지해버리면 이게 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일견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재명 당은 괜찮습니까? 아니면 뭐 지금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이시기는 하지만 용산 출장소라는 비판 많이 받으시니까 윤석열 당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국민들께서 바라는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당제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 연비제를 선택을 했다면 그 안에서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이 어떤 정당을 선택할지에 대한 자유를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려져 있는 공간 안에서 경쟁을 해야죠. 정당들이 멋진 정강 정책과 가치와 캠페인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공간을 달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진짜 제대로 된 정책 경쟁이 일어나고 더 나은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정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조건은 연동형 비례제는
끝까지 21대 국회가 지켰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선거 공학적 차원이 아니라 국민을 믿어라. 네. 그래서 그 결과는 이런 건데, 이 의원님 실제로 연동형 비례제 준연동형 하고 났을 때 그 국민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정말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무도 정말 개혁적이었다, 잘 됐다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현실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연동형 비례제 가지고 투쟁을 할 때 저는 자유한국당 소속이 아니었고 연동형 비례제를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단식 투쟁을 하는 바른미래당 소속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당신 그랬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바른미래당의 당론에 동의하지 않았던 소속원이었어요. 소속은 그랬지만 저는 솔직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이 속내에 일치하는 주장을 한다고 봤고요. 자유한국당은 뭐 적나라하게 자기들의 속내를 그대로 주장으로 나타냈는데 나머지 분들은 저는 속내와 주장이 별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국민의힘은 자기들의 속내와 주장이 상당히 일치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보면 아예 그냥 속내를 적나라하게 하시는데 일부 분들은 보면 지금 이제 정의당은 보면 자기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위성정당 만들게 급지하는 방법 없으면 연비제는 이거 작동 안 합니다. 작동 안 하고 솔직히 다들 이게 이제 선거 승패에 다 목을 걸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거창한 명분들로 포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위성정당 금지 못할 것 같으면 연비제는 최악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보시잖아요. 제가 뭐 실명으로 누굴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 이상한 위생정당 만들어가지고 나온 분들이 결국 국민들 보시기에는 최악의 국회의원들 많으셨어요. 검증 안 되죠. 근데 포장은 다 소위 뭐 국민들이 검증할 수도 없는 막 그냥 신생정당들 검증도 안 하고 막 그냥 그 뭐라 그래야 급조해서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솔직히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분들도 막 많이 나오셔가지고 최악의 국회의원들 지금 많이 배출했잖아요. 이게 과연 좋은 제도인가?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위생정당 확실하게 금지하고 연비제를 하는 게 저는 좋다. 보면 위생정당 금지가 뭐 헌법에 위배되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여러 가지 김동민 등등이 뭐 하는 데 있지만 실효성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특히나 금방 말한 대로 국힘은 그 아주 심플하게 병리병을 주창하고 연동형 가면은 위성정당을 갖다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서른 의원조차도 그 병리병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각 정치 세력들은 비례대표는 병리병이다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치는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이걸 싸울 때는 좀 더 일찍 목숨 걸고 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신당 문제입니다. 신당. 지금 계속 정치권에 12월부터 이렇게 더 뜨거워진 게 신당 문제고 그게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또 가세하고 또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이 이 지리하던 그 금태섭 신당을 갖다가 함께 하겠다 해가지고 그쪽에도 뭔가 이게 되는 것 같고 거기서 이준석 신당에 또 콜을 보내고 뭐 그러면서 또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그 전 대표가 또 결합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아마 이 빅텐트가 제3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그 와중에 이 처에 계셨던 우리 장희원 의원이 먼저 좀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굉장히 고통스럽네요. 근데 저는 이제 선거가 가까워 오면 특히나 총선의 경우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후사가들이 만들어내는 말의 회오리 바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회오리 바람 안에 있으면 같이 이렇게 휘말려서 마구 방향 감각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평상시였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말과 행동과 스탠스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제3지대 논의가 정의당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바랬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고 이제 이준석 신당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전제가 되는 이준석 신당 자체가 과연 실체가 있는 기획이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준석 신당론은 있지만 여전히 이 제3지대 공간의 사이즈 자체를 결정하는 선거제도조차 앞서 말씀하셨지만 1월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그냥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가정들 위해서 이렇다면 저럴 수 있고 저렇다면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의 어떤 말잔치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내년 4월에 투표날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정당들의 이름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 중에 하나가 국민들한테 예측 가능한 정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맞아요. 예. 자, 우리 장영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당 논의들은? 역대급 신당 논의가 많은 이유가 저는 네. 연동형 비례제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는 모든 정당들이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 또는 국민의힘 후보를 꺾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양당에게 어찌됐건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본인들이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는 최소 5-6석 정도 얻을 수 있다는 여러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5% 이상 득표해서 본인들이 일정 의석을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 이 연동형의 폐해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은 강제할 수 있냐, 창당을 막을 수 있느냐? 아니 당연히 이제 공천과제에서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하신 분들,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 인사검증에서든 여러 경선 과정에서든. 그러면 그 위에 그분들이 탈당하고 창당을 했을 때 저희가 막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법적 근거나 전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희가 이분들은 우리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아무리 저희가 주장해도 위성 정당이 아니라 위장 정당이라고 아마 표현을 할 정도로 또 공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이 결국 폐해다. 결국 다 모든 지금 이 논의들이 신당 창당에서 실제 시뮬레이션 해보면 10석에서 12석까지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2016년도 국민의당이 13석 얻을 수준의 좀 메이저급 창당하면 그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류호정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님 또 정의정책연구원에 조성주 원장 같은 분들이 같이 창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과연 세 분 다 지역구에 출마하실 건지 저는 별로 이렇게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다 비례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를 참 하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리평을 단정할 수 없는 게 양당이 만약 병리평으로 선거제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아마 이 정치권 모두를 매도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으로 치를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정말 많은 경우의 수를 산정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선거법 합의를 하더라도 여의도 정치를 싸잡아 비판하시면서 저는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저희가 선거법 개정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사실 대통령실 발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병리평으로 합의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저희는 이제 신태양난에 빠지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신당 논의 대부분이 또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고 있는 신당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과연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와 이 참정권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 선거법 논의를 하면 선거제 논의를 하면 할수록 아직도 이 미궁 속에 자꾸 빠져들고 있어서 참 저도 이렇게 토론하는 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발신당에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른바 사법리스크 문제가 같이 돼 있거든요. 지금 이 3총리, 예를 들면 정세균, 이낙연, 김부겸 3총리가 당을 만들면 그게 진짜 민주당 아니냐 이런 말까지 넣어 있어요. 그 말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저희 사실 3총리한테서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이긴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조국 신당이든 송영길 신당이든 저희 두 분 다 저희 당 당원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랑 연관해서 말씀하신다든지 세 분의 총리는 다 당원이신데 사실 이제 좀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세 분의 스타일과 정치적 역량과 위상과 그런 것들이 아주 다릅니다. 세 분이 이렇게 그리고 도매금으로 이렇게 묶을 만큼 그분들의 정치적 중량감이 낮다거나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삼총리한테서 이렇게 포장하는 것도 매우 참 호사가들이 말을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세 분이 이렇게
결이 많이 다르세요. 네, 제가 이 정도까지 못 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공통점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이거는 똑같아요. 예. 뭐 약간의 이해관계 좀 있습니다. 중간에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여러 신당들이 출연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제의 폐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게 됐었던 취지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지역구 중심 소선거구 제도,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 제도가 국민들의 정당 지지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에 있어서 하나의 대안을 내놓았었던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정당 득표율은 정의당이 9.67%로 거의 10%에 육박했었어요. 그 정당 득표율로 의석이 배분됐다면 300석 중에서 30석은 저희 의석이었어야 되고, 그럼 저희는 교섭단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21대 국회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에 비해서 비례대표 의석이 47석밖에 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의 제도적 한계 때문에 이것을 보완할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었던 것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로 모든 것을 연동형 비례제의 폐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 적어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시간 관계상 우리 이현 의원님한테는요, 이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윤석열 신당이 언론에 많이 거론됐다가 지금은 뭐 아예 그 존재 자체도 지금 거론되지 않는데, 국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게 공천 아니겠는가. 그 전에 그 국힘 계열 그 보수 정당이 공천 때문에 우리 이 의원님도 뭐 톡톡히 겪으셨지만 그 때문에 계속 선거를 망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국힘이 공천에서 이 제대로 된 공정한 합리적인 공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뭐 그저께 조선일보에 뭐 서울에서 6석, 7석밖에 안 된다고 당에서 나온 문건이라는 거잖아요. 발칵 뒤집으셨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늘 저희 당은 공천 관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해마다 보면, 공천 때마다 보면 밖에서 선거를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시고 정치에 일도 모르시는 외인분한을 갑자기 모셔와가지고 명망가란 이름으로 공천에 정권을 주는 그런 룰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아까 초선 말씀드렸는데 정말 존재감 있는 초선을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공천이 자꾸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를 모르시고 선거를 경험 안 해본 분들을 명망가라는 이름으로 데려와서 공천에 전권을 주기 때문에 선거의 성적표가 안 좋고 좋은 초선을 못 길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럴까 봐 걱정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뭐 계속 이제 전원이라는 이름으로 누가 거론되고 누가 뭐 오퍼를 받았는데 고사했고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오는데 1, 2, 3 그래서 세 번째까지 이름이 거론되는데 정말 걱정되는 분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거론되는 분이 공천위원장이 되면 역대급으로 최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또 그런 분들이 공천위원장이 될까봐. 그래서 공천이라는 거는 제가 겪어보면 왕도가 없어요. 좋은 룰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 100% 경선을 해야지 좋은 공천이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 경선을 하면요, 영남의 다선들 다 돌아옵니다. 절대 대선은 안 되는 분들, 마르고 닳도록 되시는 분들, 동네 상가집만 돌아다니시는 분들, 국회는 팽개치고 그냥 상가에 주구장창 앉아 계시는 분들, 고인 빈소 지키는 분들, 아이들 돌잔치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속 되는데 그게 과연 좋은 공천 룰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공천위원장이 정말 사심을 버리고 좋은 사람 목속을 구분할 줄 아는 해안을 가진 분이 와야 그런 공천이 좋은 공천인데, 그거는 공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많이 사람을 겪어보고 정치해보시고 선거 치러서 이겨본 분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수치로 공식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룰로 공식으로 포뮬라로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사람의 문제지 공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명경선제 공천, 상식 공천이 능사가 아니다. 능사 아닙니다. 그게 이제 지역별로 특색이 다 있고 다른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공천만 주면 당선되는 안방에는 좋은 사람, 당의 이미지를 상징화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영입해 와서 그런 사람들을 내야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박빙인 지역들은 대부분 민주당의 백점 의장들이 앉아 있고 선거를 아주 귀신처럼 치러내는 분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 데는 우리가 신인을 영입해가지고 내리면 집니다. 그런 데는 내면 안 되거든요. 그런 데는 우리도 백전 의장들을 선거 아주 기재들을 보내야죠. 그 특성에 맞는 어떤 지역은 재개발이 이슈인 데가 있고 어떤 지역은 예산을 많이 따와야 되는 지역이 있고 지역마다 다 특색이 달라요. 선거 유권자들의 니즈가 다 다르고 그런 니즈에 맞춰서 지역 특색에 맞춰서 유권자들이 원하는 사람을 거기에 특색화 맞춤화된 사람을 내려보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선거해본 사람이 알고 정치해본 사람이 알지 밖에서 교수님 하시다가 뭐 이렇게 정치 평론가로 참여 관찰자만 수십 년 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명망가 데려와서 외인 구단이 공천해가지고는 100점 100패거든요. 그런 사람 하면 안 되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공천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 공천을 공천관리위원회가 좌지우지한다. 그럼 곧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할 것 같은데 제가 정말 거기에서 그럼 지금 거론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공천 100점 100패하실 분들만 국민이 다 거론되고 아는 있어요. 분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국민이 이름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 뭐 셀럽들 안 됩니다. 아 지금 그런 데는 분은 네. 다 안 된다. 저도 부연해서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마 장현호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드실 텐데요. 저희가 방송 출연하려고 해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아예 패널이 없어요. 맞아요. 나오시는 분들 오히려 소위 이제 비주류라는 패널들 심지어 과방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왜 비주류 의원들 섭외하냐고 MBC, KBS 사장들한테 호통을 치거든요. 아니, 자당의 의원들인데도 그렇게 비주류하고 호통을 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저희 방송 출연하려고 해도 안 맞아서 잘 안 되거든요. 출연을 안 하시려고 해서 다들 입조심하려고 막 이런 식이고 또 두 번째는 국민들께서 진짜 다 보고 계신 게 저희는 청년 의원들, 젊은 의원들, 초선들 혹은 인재 영입들을 다 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지역에 깔아줬어요. 근데 국민의힘 그 당시에 퓨처메이커라고 막 붐을 하더니 다 험집어내고 전멸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저희 보면서 청년 의원들이나 영입한 분들을 오히려 좀 따뜻한 데 보내고 정말 말씀하셨듯이 근데 또 좀 아무튼 저번 21대 좀 이해가 가던 게 백전 노장분들도 웬만하면 박빙인 대로 보내야지 막 다 험지로 보내고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저렇게 하나 좀 이해가 안 가요. 패착 중에 패착이었어요. 네,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청년들의 경우는 죄송해요. 근데 이거 얘기 저는 기가 막히게 퓨처메이커란 이름을 거창하게 달아주면서 사지로 완전히 그냥 내모른 게 청년들이 죄송하지만 선거 공탁금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을 완전히 그냥 신용 불량자 다 만들었어요. 100점 100패 떨어지는 곳으로 보내면서 그 친구들이 선거 비용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 제가 그 지난번 공천관리위원장님한테 좀 반성문 하나 쓰라 그랬죠. 저 이혜원 의원님 국민의힘에도 근데 정말 빛나는 초선 여성 의원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예지 의원님. 김예지 의원님. 누구? 김예지 의원님이라고 그 반려견 그 이제 아, 안내견 네네네네. 조의를 다니시면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 하면서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 혐오를 자꾸 조장하는 듯한 정치 행위를 했었을 때 꿋꿋이 장애인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그 자리에 가서 정치가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이런 걸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서 무릎 꿇었던 진짜 따뜻한 보수의 미래를 보여줄 수 아우, 있는 감사합니다. 의원이었다. 그분 계속 제가 많이 홍보할게요. 자, 네. 이 의원님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조선일보는 그래 놨지만 이 국민의힘이 그 판세를 엎지 않으면은 선거 승리 어렵잖아요.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도 엎어야죠. 네, 그죠. 그러려면은 지금 이 의원님이 아마 큰 역할 하실 것 같은데 내년 총선에 네. 어떤 지금 전략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흐름상. 저는 이렇게 전략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제가 만약에 민주당에 참모라도 그렇게 전략을 세울 것 같아요. 윤석열 심판, 정권 퇴진론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앉아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한테 가장 먹히는 선거구가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의 3대 6대니까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저희는 뭐 100점 100패일 거고 오히려 지금 보면 이제 죄송합니다. 민주당에도 보면 국민들이 이렇게 국민 밉상들이 있거든요. 네, 밉상. 예. 국민 밉상은 어느 당에나 있지만 지금 민주당에도 꽤 계세요. 그래서 국민 10대 밉상을 정해야죠. 뭐 제가 실명으로
이름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뭐 저기 서울에도 지금 몇 분 계세요. 그리고 경기도에도 몇 분 계시고 국민 10대 밉상 심판론을 해야죠. 그래서 그 10대 밉상을 표적 공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약을해 가겠다고 하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 원희룡 장관. 그 다음에 이제 마포에도 또 한 분 보내야죠. 보내고 뭐 이렇게 국민 밉상 잡으러 가는 거 어벤져스 팀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 10대 밉상을 누가 잡으러 가고 이기는지를 매일 뉴스에 내보내면 국민들의 관심이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당히 그 공감하는 밉상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바람을 불어야죠.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정권 심판론을 밉상 잡는 걸로 가야죠. 바꿔놔야 된다. 예. 이러면 3대 6이니까. 예. 어쨌든 주정을 바꿔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게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그래도 또 뭐 다른 그렇게라도 거죠. 바람을 불어야죠. 예. 그리고 광진에도 한 분 계시고 몇 분 계세요. 예. 정말 다행인 게 국민의힘에서 이 의원님을 공관위원장으로 안 할 것 같은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공관위원장 되시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저희. 네. 정의당에서 이제 얼마 전에 저희의 일상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전국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총선 방침으로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보 정당들 그리고 또 관련된 단체들 예를 들면 뭐 민주노총이라든가 지역 정당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녹색당이나 뭐 진보당이나 노동당이나 이제 이런 곳들도 대상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어떤 정당들과 추진할지는 열어놓고 이제 차차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정리하기로 한다. 라는 정도의 이제 결정을 내렸고요. 이제 실제로 그런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기 위한 비대위가 출범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준우 변호사가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녹색당하고는 함께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라는 이제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진행했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정당들과 좀 우리가 이걸 추진하면 좋겠는지 생각을 이제 물었고, 그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조만간 공개가 되고 나면 이제 그런 여론조사 결과에 일정 부분 입각해서 추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 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많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바로 그런 점인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저희가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지난 10년 동안의 진보 정치의 실험은 도전은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라는 게 저희의 당적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진보 정치, 그러니까 약자의 눈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정치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진보 정치의 소명을 가지고 우리 당을 다시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재창당을 선언하고 그 재창당을 추진하는 이 책무가 지난 이정미 지도부에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왔었던 정책들의 공과 과를 돌아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다시 쇄신하거나 이런 종류의 아주 근본적인 우리가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재건 없이 곧바로 굉장히 선거공학적인 방식의 선거연합정당 논의로 그냥 넘어가 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당이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가는 프로세스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안에서 국민들을 다시금 설레게 만들 수 있는 가치에 기반한 논의를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정미 그 대표하고도 인터뷰를 그 당시에 했었는데, 가치를 가져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많이 했다고 제가 듣고 봤는데 성과적으로 실패한 거죠. 네. 2004년도에 수도권에서는 이 한 표, 그러니까 우리가 후보한테 한 표 찍고 정당 명부대로 정당이 한 표 찍잖아요. 그게 국회의원 선거는 2004년도부터 있었어요. 네. 그 서울의 많은 30대들이 한 표는 민주당 후보는, 그 다음 정당은 민노당을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민노당이 열석을 하게 됐어요. 이게 그만큼 가치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국민들이 알아준다는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볼 때.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민주당은 지금 선거 전략상 지금 보니까 뭐 이해찬 전 대표께서도 다시 또 200석 이야기가 나오시고, 완전히 뭐 조선일보에는 뭐 6석, 뭐 지난보다도 더 국회의원 참패할 거다 나오고,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략도 마찬가지였지만 무조건 민주당은 겸손하고 아주 낮은 자세로 국민께 가까이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들이 아마 여러 단독 입법이라든지 혹은 또 검사 탄핵에도 불구하고 아무 어떤 보수 사설에서도 민주당 힘자랑한다라고 쓰진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주 낮은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해찬 대표께서 이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좀 힘을 북돋아주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가져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저희도 그러니까 양당은 좀 답답함 속에서 아마 자강론과 연대론을 가지고 항상 그 양날개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아마 저희에게도 아마 벤치마킹하는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의당의 좀 쇄신 과정이었습니다. 혁신의 가장 기본 인적 쇄신이었거든요. 아니 마크롱, 트리도, 그다음 뉴질랜드와 핀란드의 총리들이 다 젊고 여성들이 될 수 있었던 이 과정은 결국 젊고 새로워야 제3당과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와 열망이 전 싹트고 있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초선 30대였던 저에게 당의 어떤 이 여러 혁신위원장을 맡기고 중책을 맡겨서 당의 여러 논의 구조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이 어찌됐든 그런 어떤 저도 혁신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뭐 168명의 국회의원 중에 정말 거의 가장 젊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를 또 당원과 지지자들이 또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선출해주는 과정이 전 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열망들이 표출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장혜영 원내대표 혹은 장혜영 당대표 왜 정의당 아주 진보적이고 젊은 정당이 정의당조차도 못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좀 약간 신기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좀 더 정의당이 좀 더 과감한 도전들을 좀 보여주셔야 마찬가지로 뭐 정의당이 해줘야 민주당도 따라가게 되고 또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 당도 해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 각 당이 어떤 혁신 경쟁도 하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정치 발전이 있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준석 당대표의 탄생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우리 대선 매우 어려워지겠다. 예를 들면 30대 당대표의 탄생, 그것도 보수정당에서의 탄생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리스크지 결코 좋은 변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 당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은 각 정당이 혁신 경쟁 또 서로 간의 어떤 새로운 어떤 젊고 새로우고 참신한 모습들을 경쟁 속에서 좀 더 싹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0몇 년간 그 선거와 정치를 보면서 지난 대선 때 0.73% 차이 났잖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이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힘은 민주당에서는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하지 않겠는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바뀔 것이고 당도 바뀔 것이라 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한번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 이 의원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은 대통령도 아니고 그 정도 아니라 바뀌어야 되는 대목은 저희가 이제 늘 총선이나 대선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국민들이 보시는 거는 네 가지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국정운영, 그다음에 대통령, 그리고 이제 공천,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상대 정당, 여기서 이제 민주당을 주로 보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 국정운영 구조가 좀 바뀌길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개인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면 언행이나 대통령이 품으시는거나 뭐 야당 대표를 뭐 만나나 이런 거 주로 보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천, 이제 제일 공천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공천이면은 주로 저희 당의 경우는 영남 의원들 쪽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수도권보다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우리 당대표도 영남 출신이시고 원내대표, 지금 당사역 주로 보면 영남 쪽의 의원님이시잖아요. 영남 공천이 저는 키가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고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주느냐. 이게 국민들이 가장 보는 키포인트 같아요. 여기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보인다면 저희가 국민들 마음을 얻어서 성공하는 거고, 여기에 저는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저항에 지금 좀 부딪힌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겨내면 저희가 성공하는 거고, 이겨내지 못하면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사활을 여기다 영남 공천에 둬야 된다. 이게 뭐 수도권은 공천이랄 것도 없어요. 지금 나오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서울 뭐 여소성 얘기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저도 제가 무급봉사하는 단체가 국회 안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을 길거리에서 마주치잖아요. 수도권 위원장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 정말 안 나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멤버 체인지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나가야 되는데 죽겠다. 혹시 누가 우리 지역에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 좀 연락 좀 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심각하네요. 심각해요. 나가면 돈 쓰고 힘들고 몸 버리고 건강 버리고. 그러니까 누가 좀 혹시 젊은 사람 나오겠다는 사람 없냐? 이렇게 얘기들 많이들 해요. 저 상황 저렇게 알고 있나요? 저렇게 저 상황이라는 거. 그런데 엄살입니까? 근데 뭐라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A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같은 건물에 민주당 후보들은 지금 현수막 달겠다고 여러 명이 미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지역에 민주당은 지금 후보가 7명이 명함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문전성시인데 본인도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자, 한동훈 장관은 어떻습니까? 뭔가 국힘의 선거에서 변곡점이 될 수 없는가요? 이제 국힘에 도움이 되겠죠. 한동훈 장관이 이제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사람 한 사람이 모든 판을 뭐 업사이드 다운으로 바꿔놓을 정도가 지금 되겠습니까? 영남권의 대폭적인 이제 희생 그리고 뭔가 아니 국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인데 국힘이 자기 스스로 희생하면서 헌신을 하겠다는 노력이 안 보이는데 국민들이 저희 손을 잡으시겠어요? 그런 국민들은 아닐 거예요. 50% 혁신이 아니라 네. 100% 혁신을 성공하는. 우리가 자기 희생과 결단을 하는데 어느 국민이 우리 손을 잡겠습니까? 네. 이현호님 말씀에 핵심이 있는 게요. 사실 우리가 국민의힘 아무리 같은 윤핵관 친윤이어도 수도권에서 뛰시려고 하시는 분들과 영남에서 뛰시는 분들 완전 정서가 다르세요. 마음가짐 상태가. 막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막 절박하고 간절하게 우리 당 바꿔야 되는데 라고 그 애당심을 정말 품어내시는데 영남에 계신 분들은 최대한 뭉개고 최대한 시간 끌고 최대한 이 상태를 유지하자는 딱 입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논의도 인연 혁신위에 대한 혁신이 뭐 여러 혁신안에 대해서 뭐 한계도 있었지만 뭐 받자 수도권 출마 예정자분들은 다 그 막 뭔가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것보다 더 과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뜬금없이 윤핵관도 아닌 하태경 의원님이 수도권 출마하셨다가 지금 뭐 당대표도 원내대표 아무도 안 나오시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런 모습들이 확실히 그 간절한 거 절박하게 뭐 확실히 예를 들면 영남에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이제 큰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나는 그냥 영남에서 공천받아서 내가 다선 중진된다. 그냥 그렇게 되면요 영남 의석 70석 가진 당으로 국회에서 그렇게 되면 정말 영남당에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민주당은 그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는 겁니까? 네. 우리는 그 최고위원들 생각입니까? 뭐 아닙니다. 이제 대부분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결국 말씀하셨듯이 자강론과 연대론이 있는데요. 예. 아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결된 자강론과 더불어 어떤 재정당 연합을 비롯한 또 시민사회와의 또 충분히 지금 저희가 교류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 속에서도 당연히 또 인재영입 과정을 아마 이제 모레부터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인재영입 과정에서도 실제로 또 여러 사람 연대해서 이렇게 어쩌면 자강동 연대를 함께 22대 국회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 질문에 공통 질문이니까요. 짧게 각각 한 줄 정도씩 그 말씀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당 의미 있는 신당 출연하러 보십니까? 의미 있는 신당은 출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병립형이 되면 지역구 출마하는 그래서 지역구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가지는 신당은 저는 지금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대부분 연비제를 기대하는 신당들 정도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 장경택님. 저도 지금 이미 신당은 다 연비제를 전제로 한 신당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병립형으로 가게 되거나
혹은 양당이 공이 플랫폼 정당, 뭐 미성년의 표현 쓰진 않겠습니다만 플랫폼 정당을 양당이 모두 창당할 경우에 그 신당 동력이 확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 우리 장 의원님. 의미 있는 신당은 모르겠고요. 의미 있는 3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단. 예. 그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총선 전망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는 1당, 가반정당과 1당은 어느 당이 될 것인가? 과반정당은 출연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기대하고. 네. 일당이 되기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힘이. 네. 예. 그럼 그러려면 서울에서 몇 석 정도 받아야 되죠? 저희가 일당이 되려면 하여튼 저희는 뭐 한 20석은 받아야. 하여튼 죽어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장 의원님은. 뭐 저희도 당연히 원내일당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요. 어느 누구보다 어려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도 저희도 스스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정치인이라서 네. 뭔가 평론가처럼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네, 생각을 네.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원내 안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는 것도 네.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설레는 기대할 수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모든 정당들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대답으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 발언 한 분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의원님. 아직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과연 달라지겠나 생각하시겠지만 놀랄 만큼 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경태. 네,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보다 더 양팔을 넓게 벌리고 보다 더 포용할 수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다른 듯 하지만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각 당의 노력들도 충분히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매개 역할, 미꾸라지 역할 모두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 의원님. 네, 저희가 당은 작지만 국민들과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까지 작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려운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있고 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당의 어려움에 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달라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신뢰해 주십시오. 네, 오늘 그 삼선 의원이신 우리 이혜원 전 의원님과 그리고 초선의 이 존재감을 뚜렷이 내고 있는 민주당의 장경태 그리고 정의당의 장 의원님 모시고 우리 지금 현재 전국 현안과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정말 각 정치 세력이 국민이 바라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 이혜원 의원님 말씀한 따라 국민들이 견제와 균형의 국회, 우리 장 의원님이 말한 대로 민심 그대로의 국회, 그리고 우리 장경태 의원님 이야기한 대로 정말 민주당이 낮은 자세로 국민이 원하는 민생 정치를 하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